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이자 오연호입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오연호가 묻다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마이TV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전쯤에서 내가 여기 그렇죠.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2022년 1월 26일 날 예. 대선 앞두고 이 자리에 이제 모셨는데요. 네. 그때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네. 전체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252만 명이 봤더군요.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좀 건강은 어떠십니까? 요즘 비교적 건강은 괜찮은 편이에요. 네. 네. 이제 최근에 또 독일도 다녀오시고. 예, 최근에 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한 네. 열흘 다녀왔어요. 네, 네, 네. 요즘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죠?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보다 네. 자연적으로 정치 현상이 자꾸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음, 거기서 완전히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1년 전에 오마이 TV 독자들과 함께 할 때는 대선이 막 앞두고 있을 때였고,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이제 곧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김종인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이거를 한번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1년 전에. 예. 제목이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전후인 상황에서 이 책에 견주어서 지난 1년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선 전에 이 책을 썼던 특별한 이유는 있었던가요? 시점이. 그럼 나는 뭐 과거에 여러 대통령들이 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그거를 거울 삼아서 네. 좀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책을 대선 전에 만들어낸 겁니다. 네. 취임 1년인데 지속적으로 약 30% 전후의 지지율, 매우 낮은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볼 거고요. 우선 말이죠. 우선 최근에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라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뭔가 추진하는 이 신당에 도움을 좀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나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가 벌써 뭐 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화 이후에. 네. 근데 그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를 겪으면서 네. 사회가 굉장히 분열될 대로 분열되고 갈등 구조가 심화가 됐어요. 네. 그런데 정치권이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정치권이 전혀 그걸 갖다가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지난 20년만 따지면은 뭐 보수 정권이라는 것도 한 10년 해봤고 네. 진보 정권이라는 것도 한 10년 해봤는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IMF 사태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한 이 양극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병행이 돼 있고 그로 인한 갈등 구조가 심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거시적인 지표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선진국에 도달을 했는데 네. 그 우리 경제 사회 구조를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선진국에 맞느냐 하는 이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우리의 이 출산율을 볼 것 같으면 0,7이라고 하는 아주 진짜 앞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치를 보이고 네. 있어요. 0.78이었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무슨 자살률이다 하는 것 같으면은 세계 평균의 배가 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네.
노인 빈곤율도 역시 제일 이제 높은 율을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선진국이 됐는데도 국민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에서 다 예,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전혀 정당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네, 네. 그러면 이러한 소위 사회적인 지표를 갖다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정치인데 지금 두 정당이 20여 년 동안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난 충분히 그걸 파악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그런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서 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려고 할 것 같으면 좀 새로운 사고를 한 새로운 정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18일 날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좌장 자격으로 함께 하셨어요. 네.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응원 한번 해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예정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새로운 정치를 하신 분들이 모여서 네. 정당을 맺는다는데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네. 나도 역시 하나의 과거 기성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모양 자체가 좋지 않다고 난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좌장 노릇을 갖다 해주긴 했지만 이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이 정당이 네. 앞으로 진로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은 해줄 수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내가 당을 만드는 데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 조언 정도는 해주겠다.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아니 나는 금태섭 소위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네. 비교적 권력에 너무 지나치게 아부하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를 갖다 가지고서 앞으로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하.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도울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은 금태섭 글쎄 전혀 아닌 것 같다. 고난의 서사가 없고 그다음에 그거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너무 부족한데 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그런 분을 주목할까? 이런 근데 왜 논평을 또 냈더라고요. 그거는 심평 변호사 생각이고 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대통령이 네. 무슨 과거에 저 사람이면 대통령이 되겠지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 예가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그래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을 출마한다고 날 보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네. 나는 솔직히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하. 그래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딱 지정해서 이 사람이 막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좋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것도 지금서부터 참 고난의 길을 갖다 걸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를 하려면은 네. 그러면 금태섭 의원이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이 금태섭 의원한테 동의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뭐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런다 이건 좀 너무나 속단이라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오연우가 묻다 초반은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행보를 하고 계시는 신당 창당 흐름에 대한 응원 이거로 이제 우리가 한번 걸음을 띄워봤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 이제 즈음하여 도대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 추이는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뭐 지지율이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지지율 표가 곧 나올 텐데 네. 처음에는 51%로 시작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20%대도 있었지만
평균을 보면은 약 30%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독특한 인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만남 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쭉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선 이 30%의 지지율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왜 지지율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느냐 하는 거는 네. 사실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음. 0,73% 차이밖에 그렇죠.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초기에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초기에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서 지지를 보내가지고서 50%가 살짝 넘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를 보고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네. 이미 지지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지금 한 15% 가까이가 지금 빠져서 30%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을 적에 네.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코로나의 충격을 한 3년 겪지 않았어요? 네. 네. 그 충격 속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폐자가 많이 양산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고, 그렇죠. 뭐 플랫폼 근로자들이라는 것도 무너졌고, 네. 임금의 격차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네. 이 폐자들의 양산된 폐자의 충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는 부진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가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경제 정책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역시 양극화 현상을 더 벌치는 그런 이 정책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실망만 가득 차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똑같이 네. 당장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네. 뭐 그렇죠. 오늘의 물가가 어떠냐, 내 생계가 과연 이대로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별다른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네. 겁니다. 금방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표는 갤럽이 월 평균, 갤럽이 이제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월 평균 지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4월달 평균이 30%였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첫 월만 51% 찍었을 뿐이지 그 후로는 계속 이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30%대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하려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쭉 지켜보신 분으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시절에 독특한 인연을 맺었던 분으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앞으로 40%대 혹은 50%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무리 지도자가 막강하다고 그래도 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부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지지도를 놓고 분석을 했을 적에 뭐 30%대 정도 지지도 가지면은 통치가 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도 한 30%, 중도가 한 40%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부정적인 평가가 60%가 넘는다는 것이 그게 나는 그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평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겠느냐 이러려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제대로 읽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 경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반전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자, 첫 번째는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걸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이렇게 당연한 말씀하셨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그런 기미가 보이나 안 보이나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볼 것 같으면은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변화를 시키겠다고 내놓는 게 3대 개혁 아니에요. 네. 뭐 연금 개혁이다, 또 무슨 노동, 노동 교육 개혁이다 네, 이런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할 때면 이게 전부 다 제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를 1년을 남겨놓고서 야당이 네. 거기에 순순히 협조해 주리라고는 믿질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또 이 국민의힘이라는 게 야당과 그와 같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절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볼 것 같으면은 여야가 서로 비방만 하고 있는 것이지 네. 뭐 긍정적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없다고 난 봐요. 네. 그리고 나는 특히 여당은 네.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여당의 책무인데 네. 지금 여당의 하는 행위를 볼 것 같으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서로 비난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식상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 지지도를 넘어서 40%대 지지도로 갈 가능성이 높지 뭐 않다.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나는 봐요. 굉장히 힘들 거다. 예. 예. 게다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과정에 네. 여러 가지 협력자들을 갖다가 다 배제하는 그러한 그런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지지자들은 다시 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협력자를 배제하는 방법의 정치를 하고 있다. 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준석이도 배제해버리고 네. 안철수도 배제해버리고 이제 그런 형태를 유승민. 들거든요. 예. 네. 뭐 유승민이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선거에 그게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준석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갖다 한 사람들이거든.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지지율을 40% 넘기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힘드는 거죠. 근데 그 협력자 배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시킨 거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내가 뭐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 가치가 없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자 이런 대통령 1년 동안 40%를 지금 못 넘기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간다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좀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도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 내년도 총선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네. 나는 윤석열 정부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네. 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라면은 지금은 당선되는 그 순간에 여소야대 국회니까 국민들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네. 하지만 내년도는 2년의 실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과반수를 못 얻고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해 버릴 것 같으면 네. 그 다음에 3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까? 그럴 경우에 과반을 못 얻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과반을 못 얻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조치가 나올 텐데 네.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때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권력 구조의 개편을 하기 위한 이 개헌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내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통령 중심제 이거를 고수한 가운데 예. 과반에 못 미치는 여당 가지고 또 인기 없는 대통령을 가지고 돌파하기가 힘들 것이다. 예. 그래서 충격적인 조치를 여당 쪽에서 꺼낼 카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난번 2016년 20대 총선에서 네. 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소위 소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야당이 당시에 국민당하고 이 민주당하고 합쳐가지고 160석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내세운 것이 뭐냐면은 그 정기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왔어요. 네네네. 뭐 그러한 형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최근에 그 뉴스
그저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태영호 녹취록입니다. 이른바 그 태영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나눈 얘기. 이제 MBC가 이거를 특종 보도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 말이죠. 그 뉴스는 좀 보셨죠? 뭐 뉴스 봤어요.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녹취록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화면 그 발언들을 쭉 한번 넘겨보시면 네, 이렇게 이진복 수석하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눴다는 얘기를 태영호 의원이 자기 이제 보좌관들이랑 전하는 형식인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총선 그것도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네. 두 당사자가 부정을 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네, 네.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 지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네. 혹시라도 내년에 공천에 탈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전긍긍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얘기고 음. 대통령실도 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이 네. 대통령실에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 불법 개입한 것, 이 건 때문에 이제 2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이후에 다 네.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실형을 받겠는데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안 했다고 그러고 또 발사한 사람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직접적으로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이러저러한 개입을 한 그 흔적들을 많이 이제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뭐 공격형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네. 내가 보기에 참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들을 갖다가 한 거예요. 뭐 대통령실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안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걸 했다는 거는 네. 내가 보기에 대통령실의 위치에서 좀 금기사항을 갖다가 그냥 어겼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가 뭐 과거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바대로 할 것 같으면은 네. 네. 대통령이 당을 내 거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 자기께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2004년도 3년도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깨고서 네. 소위 열린우리당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완전히 자기 당을 만들었는데 네. 네. 결국 그 당이 자기 임기 중에 네. 깨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사를 갖다가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과연 현명한 것인가? 네. 대통령의 임기만 끝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을 내 걸로 만들자. 뭐 그런 의향을 가진 건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성향이라는 것이 대통령만 될 것 같으면 당을 장악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자제를 못하니까 오늘날 같은 현상이 생겨난 거지. 그 내가 어저께 대통령께서 뭐 1년 동안 터득한 것이 인내라고 했는데 그러한 인내를 그런 데서 좀 발휘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지. 근데 인내를 못 발휘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입 기자들과 점심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인내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언급하신 거죠. 대통령이 인내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네. 종전대로 하지 않고 뭐 룰도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소위 국민의힘 내부 자체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은 이걸 또 갤럽이 지난 여론조사를 쭉 하면서 분야별로 한번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볼 텐데, 자 여기 지금 분야별로 있는데 가장 낮게 나온 게 공직자 인사입니다. 인사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가 또 매우 낮게 나왔고, 그리고 외교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경제와 외교 문제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승자와 패자가 너무 구분되어 가지고 패자들이 쌓이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서부터 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한국 경제가 경제뿐이 아니라 사회를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안고 있는 문제가 뭐가 심각한가, 네네. 이거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코로나의 충격으로 인해서 양산된 패자들, 이 패자들 갖다가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는데 아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사실은 이 참 미래에 대한 암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 정책을 볼 것 같으면 대기업 위주로다가 네네. 소위 뭐 성장 정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재정은 무슨 재정 준칙을 세워가지고 네. 재정의 건전화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이 패자들이라는 게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이 소위 경쟁력 상황에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시고, 예, 승자와 패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예, 이게 이제 우리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옛날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119조 2항인가요? 그 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 생각했던 기본 가치, 예.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죠. 아니, 지금? 그래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2012년 19대 총선, 네네. 그다음에 대선, 네. 이때 보았을 적에 내가 그 당시에 소위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네. 들어가 가지고서 그때도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이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지 안 할 것 같으면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서 날 보고 특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네. 종전의 정방정책을 내가 완전히 바꿨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19대 총선을 치러서 기대치 않았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일반 국민은 굉장히 참 예민합니다. 이 정당이 과연 뭐를 하려고 하는 정당이냐, 무슨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거의 따라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그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이 네. 당의 소위 정강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도 날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선거까지 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정딴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소위 정권이라는 것이 네.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하면은 편하고 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위 정책이 성공을 못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왜 겪게 됐느냐. 네. 자, 우리가 1994년 정권 교체, 93년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네. 당시에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 나도 옛날에 박정희하고 비슷하게 나도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연간 8% 이상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 논리를 전개하는 경제 관료들이 그러려면은 대재벌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성장 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에게 온갖 네. 편의를 다 제공하다 보니까 과잉 부채, 과잉 투자, 과잉 설비 이래 가지고 결국 가서 IMF 사태를 갖다 맞이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 아. 지금 윤석열 정부도 시작을 해서 뭐 민간주도 경제다, 뭐 네네. 시장 경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다가 지금 이 성장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목표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실망만 안겨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문제, 특히 양극화의 심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인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능력 보이기 없는 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도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것이니까 관심이라도 가져야 될 텐데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럼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이 대통령이 건네는 6가지 조언입니다. 그죠? 6가지 조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대통령의 무지는 죄가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몸은 빌릴 수 없다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자신의 무지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머리는 빌릴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 이제 그 밑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임을 했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만큼 자신이 위임한 권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할 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왜 저 얘기를 하냐면은 네. 내가 실제로 다 본인들에게 듣고 체험한 겁니다. 네네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흔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좀 모질해도 네. 뭐 참모를 잘 쓰면은 네. 그러니까 머리를 빌린다는 얘기죠. 참모를 잘 쓰면 잘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나 최소한도 참모를 고를 수 있는 머리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세적소에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지. 네. 그 능력만도 없을 것 같으면은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대통령이 될 사람은 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나라를 맡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 가서 성공을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30%대 낮은 지지율은 준비도 없었고 그다음에 미래를 해석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네. 검찰총장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 이런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인적 소위 자원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검찰청에서 자기와 수사를 하던 사람들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해서 되더라도 네. 제대로 국정을 갖다 이끌어 가려고 하면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측근이나 옆에다 권유를 있고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데리고 있어봐야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네. 대통령 되기 이전에 네. 경선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을 참모로 쓰질 말아라 말이야. 네.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슨 창조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어? 네. 근데 최근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편하니까 네. 그 사람들을 주변에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뭐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난 봐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측근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책에서 측근을 조심하라. 그 6가지 조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은 측근이 없어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화면에 그 대목이 이렇게 나올 예정인데요. 자, 저기 같이 보면은요. 사람을 모으는 능력보다 어려운 것이 사람을 냉정하고 단호히 떼어내는 능력이다. 정치인에게는 특별히 그런 자질이 필요하고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대통령은 냉정함과 단호함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성공하려면 사람이 갖춰야 할 역설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나는 사실은 대통령 되는 사람은 대통령 되는 순간에 네. 가족과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 예? 네. 그러면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사실은 이 대통령도 모시고서 일을 해봐서 알지만 네. 주변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인사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네. 공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측근으로 우리가 그동안 자주 얘기했던 거를 이제 윤핵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족 등등을 말씀하시니까 측근 중에 측근은 김건희 여사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대통령이 에 가장 영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부인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부인이 뭐이 국정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허. 나는 사실은 내가 경제수석을 하는 들어가서 한 네. 몇 달 있으니까 네.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날 보고 당신 우리 마누라 교육 좀 시켜보라고 그러게 하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했더니 네. 당신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음. 그래서 내가 뭐 대통령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서 영부인을 만나가지고서 오.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예?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기는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 측근들이 대통령을 자주 만나가지고서 자꾸 얘기를 하면 공적 라인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예. 그 여사께서 공적 라인과 달리 뭔가 시도를 막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다 내가 해소를 했는데 그러지 않게 예, 차단 예. 막 역할을 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제대로 정책을 하려고 것 같으면은 자기 참모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참조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은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른바 논문 표절 사건이 나오고 막 그랬을 때는 내조에 치중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 보면 대통령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그러한 의도도 보이고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 뭐 현재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공적인 영역에 별로 그렇게 관여는 하는 것 같이 보이질 않으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는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게 말이죠. 30%대로 낮은 게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그 광폭 행보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나섰기 때문에 그나마 30%라도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 뭐 김건희 여사가 전혀 행동을 안 했을 적에 이미 지지도가 24%까지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없고 네. 또 뭐 김건희 여사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떤 대통령실 인사나 이런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 보시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뭐 난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다소의 영향력이 뭐 행사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좀 위험한 아니 그러니까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피하는 것이 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건 대통령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면 측근 참모 중에 누군가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덜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아니, 위험할 수 그런데 있다라고. 대개 보게 되면은 네, 이 청와대 참모라는 것이 네, 대통령한테 노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하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반적으로 다들 그 자리 보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감히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지지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본인 스스로가 왜 이 지지도가 이렇게 내려가는가를 갖다가 네. 생각을 하고서 본인 스스로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경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외교가 또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우려도 하고요. 대일 외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막 여기서 세세히 따져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외교도 국민들은 큰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 그다음에 그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네. 외교라는 게 네, 네. 따로 동떨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내치의 연장이 외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은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네, 네. 일본의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랬으면은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했을 적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일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서 했어야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했었을 적에 어떠한 반응이 국민들부터 나올 거라는 걸 사전에 다 계산을 하고 이런 반응을 겪으면은 네.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거를 사전에 다 계산을 하고서 했는지는 내가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는 경제대로 또 외교는 외교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정권인데 그럼 이 정권을 가지고 이제 4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가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교수들, 대학가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퇴진하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퇴진을 경고하고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년 봤더니 4년 뭐 더 볼 거 있냐? 빨리 그냥 그만두고 바꿔보는 거 어떻냐? 이런 주장이 또 있단 말이죠. 나는 네, 1년 지나서 벌써 이 퇴진 얘기는 한다는 거는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1년 정도 남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것을 잘못된 거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알 테니까 다음 1년 동안에 어떻게 그러냐는 걸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일이고 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이 심판을 할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이 아. 정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3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예. 일단은 내년 총선까지는 기회를 한번 줘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때까지 전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그때까지 오를 좀 40%대는 아까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네. 무엇 때문에 내가 1년 동안에 이렇게 부진한 시즌을 가졌느냐 네.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 강구로 해서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네. 그것이 내년 총선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냐? 자,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을 지금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뭐 지지율도 1년 동안 계속 낮고 위기이고 돌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뭐 전화를 하거나 한번 뵙자고 하진 않던가요? 내가 보기에 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요? 아니, 그래도 아니, 오랜 인연이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 네.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일단은 그대로 밀고 가고 싶은 그러한 성격의 난 소유자라고 봐요. 딴 사람 얘기를 안 듣는다 잘. 예,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터득하기 전까지는 누가 얘기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실함이 아직은 그 절실함이 없겠군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1년이 지나서 어저께 뭐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잘못된 거는 고치고 네. 뭐 좀 느린 거는 좀 속도를 내고 음.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 볼 거 같으면은 지금 현 상황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자,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돌파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각이라도 그런 걸 좀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좀 제대로 하면 어떤가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한덕수 총리의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특별하게 뭐 새로운 뭐 그런 또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상의 대통령의 책임자에서 네. 총리라는 행동 반경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성격화해서 네. 총리가 네. 뭐를 이러저러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한덕수 총리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상의 권한이 없는데 네. 총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뭘 하죠. 그동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러 정권으로부터 총리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데 뭐 신문 지상에는 상당히 많이 났잖아요. 아, 네, 내가 지상 발령은 많이 받아봤는데 신문 나는, 지상으로부터 발령을 받았어요. 나는 솔직히 해서 그 총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는 않아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다음으로 김종인 총리 어떠냐라고 제안이 온다면.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강형훈 총리라고 계시지 않았어요? 네. 그분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존경도 받고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저 정도 총리면 괜찮다는 이런 인식을 받던 분인데 네. 그분이 저한테 한번 참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 여보,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음.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누구를 초청을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는 나타나질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게 총리의 위상이에요 우리나라에. 네. 그렇군요. 총리 제안 오더라도 안 할 거다. 난 별로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입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을 쓰신 분으로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직해야 된다. 예. 아하. 뭐 인내심도 중요하지만 참을 땐 참아야 되는데 과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인내심이 지켜지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 정직해야 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직합니까? 내가 보기에 뭐 공정 정의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사실은 국민에게 이렇게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네.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그냥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때는 달리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직성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의 정직성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어저께도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소위 도어 스태핑인가 네네네.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뭐 도어 스태핑을 갖다가 하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가장 근본 원인이 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에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산으로 갔는데 결국은 대워 스태핑을 갖다가 한 5, 6개월 내가 뭐 그 정도밖에 못 할 거라고 내가 미리서 얘기도 했지만 네. 결국은 중단을 해버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중단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저상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지켜지겠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공정 정의 이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 특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또 불거지면서 재조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게 정의 공정이지 않을까? 아니 그냥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인데 네. 공정 정의라는 것이 그러면 어떨 때는 공정하고 어떨 때는 정의롭고 이것에 대한 이 구분이 분명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취임사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최근에 미국 가서도 뭐 의회 연설, 하버드 연설에서 자유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그 과연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냐, 무엇을 위한 자유냐, 네. 그것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만약에 그런 자유를 언급한다면 그 자유는 어떤 자유? 나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형식적인 자유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유하면은 그저 뭐 부유층은 지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하자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아. 네.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가에서 이 거래인이 쇼윈도에서 무릉무 나오는 그 빵을 보면서 저거를 한번 먹고 싶은데 하는데 네. 그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 그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하면은 무엇을 추구하는 자유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저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듣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는 연설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의 자유 이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미국의 프랑클린 루스벨트가 네. 자유라는 개념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종교의 자유, 네. 그다음에 신앙의 이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네. 이렇게 구체성 있게 자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연한 의미에서 자유, 예를 들어서 불란서 혁명 때 뭐 리버티 네, 네, 하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냐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저 도스토옙스키가 얘기가 불란서 혁명의 결과를 가서 보니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부유층을 위한 자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무슨 의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지금 전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절실성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 과거의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미리 연락 오지 않더라도 먼저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뵙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네, 소위 경선하는 과정이나 네, 한 달 동안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뭐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대략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 더 이상 내가 뭐 더 내가 해줄 얘기가 없어요. 파악하고 있다는 거는 그때 이미 다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얘기를 않고 내가 그 본인이 이분이 내 얘기를 받아들일 만한 예. 자세가 돼 있나 안 돼 있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국민들은 지금 그 최근에 평균적으로 약 30%대 이제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한때 그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점수를 100점 만점에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뭐 점수 안 매겨도 이미 국민들이 다 매기고 이런 내가 굳이 뭐 점수를 매길 게 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참 낮은 지지율의 대통령을 모시고 계속 간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미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주자들에 대한 관심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좀 지켜보고 있는 정치인 좀 있습니까?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년에 총선이나 끝나야지 다음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국민에게 이제 국민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양당 제도만 가지고서 문제 해결도 하나도 없이 서로 비방만 하는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갖다가 네. 계속 가져갈 거냐. 음.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워 가지고서 네.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가 시도를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냐. 이거는 나는 국민의 몫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이제 여당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야당의 현재 형편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공격을 막 전방위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그거를 여당의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이제 해소될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예측을 갖다가 하기가 힘든데 네. 나는 검찰이 이 문제를 갖다가 빨리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너무 오래 끌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되게 오래 끌고 가고 있어요. 예, 길게. 일단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고, 예. 그죠? 그렇군요. 자,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대표 선거에서 전당대에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지난번 1년 전에 저랑 인터뷰할 때는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길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선거 막판에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예상한 거는 여당에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역할, 주목도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미약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의원이 좀 네. 너무 나이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단일화 과정에서 뭐를 좀 분명히 하지 않고서 그냥 적당히 지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생각에는 본인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것만 믿고서 자기는 소위 당 대표 출마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무슨 청와대한테 한 방 얻어맞고서 그러고서 그냥 지금 여기 좌절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의 유세 과정에서 막 손가락 관련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화면에도 막 등장을 할 텐데 잘못 투표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전후에 막 저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자기는 죽어도 단일화는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신경의 변화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 단일화를 했고 그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무슨 언지를 받았더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지금 좌절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난 지난 1년을 이렇게 지나보면은 정치인 안철수의 선택에 대해서 왜 저 정도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안철수 의원을 관찰했던 분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나는 뭐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통령을 바라고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네. 결국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나마 자기가 개인적으로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단일화를 해서 거대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좌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언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에 와서 서로가 지금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서부터 여기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다시 재생을 하느냐 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자, 범여권의 이준석 전 대표는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한테 대통령 한번 해보라고 했다 이런 비슷한 말도 나오고 그러던데. 아니 내가 처음에 그 네. 사람이 저 젊은 나이에 음. 여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향하는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향하는 바는 대선이나 꿈꿀 수밖에 없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런 꿈이나 꿔보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렇군요. 네. 자, 또 다른 의원들, 정치인들 중에서 눈여겨보는 건 없나요?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네. 관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안 드나요? 예? 아, 내가 직접 대선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나는 지금 뭐 이제 그런 세월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네. 그런 생각은 내가 할 필요도 없고 음, 지금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네. 한국 정치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소위 양당이 해온 정치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네. 그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서 좌절할 거냐? 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갈 거냐? 음,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게 달려 있어요. 네. 국민이 지금까지 보고도 이걸 그대로 좋다고 가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국민이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지금의 현재의 정치 상황을 이대로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국민의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내년 총선을 볼 것 같으면은 대략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고. 범여권의 일부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던데요. 또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한때 언급도 하시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지난 1년을 보면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현재 지지율로 보거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위 정책 사항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네.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측근을 조심하라. 그리고 측근 중에 노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노라고는 말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인생을 갖다가 네. 하나의 위계질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급자에 대해서 노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크게 성장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응? 크게 성장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장관. 그건 그냥 본인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예. 노라고 진정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측근이 된다면 예.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전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검찰 조직 내에서 네. 총장한테 대구 덤벼들 수 있는 검사가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네. 예?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을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한테 엄청 잘 덤벼들더라고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자유자재로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지금도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다는 그게 대통령의 신뢰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진정한 측근, 노라고 할 수 있는 측근은 그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다 현재. 그래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전체를 두고 볼 때 좀 불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노라고 할 수 있는 측근이 누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네, 진짜 제대로 저희 음, 정책을 갖다 수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네, 주변에 있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고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아, 어? 예를 들어서 독일의 멜켈 수상 같은 사람은 네, 자기가 주요한 결정을 할 적에는 네, 국내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서 의견을 모르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네, 자기 측근 이외에는
만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바쁜 사람 같지만 네. 점심 저녁에 뭐 측근이나 참모들 데리고 점심 먹는 거 보다는 외부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네. 밥 먹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훨씬 소위 좋은 일인데 네. 네. 그거를 갖다 거의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관례라고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렇던 거죠. 주변에 예. 생각이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예. 앞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건 그러면 성공할 수가 힘들어요. 그럼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나 와서 추천을 한다면? 뭐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만나봐야 별 의미가 김종인 없어. 전 위원장은 필히 만나야 되겠군요. 이렇게 조언을 나는 하시니까. 이미 내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해요. 내가 지금 밖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간접적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딴 데 인터뷰에서 한 것보다 더 진하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바로 이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다면, 둘이 독대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 말고 주변에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한번 초청해라 이런 말 말고. 아니 나는 솔직히 해서 나도 대통령을 모시고 한 2년여 같이 일을 했지만 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어느 대통령 시절이죠? 내가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시절에는 대통령 시절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된다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노라고 하신 참모 중에 한 그러면 분이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를 되려고 자꾸 하려면 그러면 나를 내보내고서 하시오는 거야. 어? 그래도 안 내보내던가. 그래요. 예. 어.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한동훈 법무장관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노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면 어느 것에 대해서 노를 해야 된다고 가장 쉽은 노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가 법률밖에 지금 법률밖에 안 모르는 거기 되니까. 때문에 법무부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신껏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니까 가서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다가 자기가 결정한 사항이 많은데 네. 각 분야별로다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면 밖에 사람이 난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제대로 듣고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네.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노동 개혁에 있어서 핵심은 뭐고, 네. 교육 개혁의 핵심은 뭐고, 네. 연금 개혁의 핵심은 뭐냐. 이것을 놓고서 외부 인간들하고 대통령이 토론을 좀 해야 돼. 네. 그래서 뭐가 잘못돼 있고 뭐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이걸 갖다 확실히 구분을 해야만이 되는 거지. 막연하게 3대 개혁을 하겠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이제 되돌아보면 말이죠. 지난 대선 전에 윤석열 캠프에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셨다가 이른바 결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대통령도 됐고 지난 1년을 쭉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결별을 하지 않고 계속 있었더라면 이 진정한 자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조언도 좀 하고 이랬을 터인데 그때 결별이 너무 빨랐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혹시? 아니 나는 사실은 내가 뭐 자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참 하도 그 자리를 갖다가 가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본인도 원했기 때문에 내가 네. 가는 건데 네. 솔직히 해서 가서 한 달 동안을 가다 보니까 네. 선대위가 그런 형태의 선대위를 가지고는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대위 개편을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당시에 김기현 원내대표 저 정책위원장 이 사람들이 다 사퇴하는 마당이니까 네. 선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대위를 구성한 사람들이 후보 오고 자기네들이 구성한 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네. 후보가 거기에 따라가니까 결국은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내가 대통령 되면은 뭘 하겠다고는 확실한 약속을 국민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 제시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이른바 아예 한계가 분명하구나. 이걸 직감한 겁니까? 아 나는 그래서 이게 갈 때까지 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갈 때까지 가면 해결이 될 거예요. 예. 아 국민들이 예. 그렇죠.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음, 지금도 자꾸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뭐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지금은 해결책이 없어.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지. 아하. 그러니까 이 정권을 뽑았더니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처절히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해법이 나올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의 고통, 예. 피해,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이 경제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힘듦 이런 것들은 이제 누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럼 지난 대선에서 막판에 결별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누가? 우리 위원장께서. 아니 나는 그래요. 국민이 뽑은 사람이니까 네.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사실 총선에서 네. 국민이 어떠한 성향을 갖다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태까지의 변화라는 것이 국민의 힘으로 변화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87년 지금 이 헌법 체계도 64태라 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온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국민의 힘을 그런 시위로 다 발휘할 것이 아니라 네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 가지고서 아하. 한국 정치를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국민들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 대선이 막 생각나요. 장면이. 그때 그 총괄 선대위원장 할 때 그냥 윤석열 후보는 그냥 연기만 해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했죠.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능력이 한계가 있다. 비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뭔가 좀 일정도 짜고 전략도 짜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그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때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죠. 네, 그렇군요. 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1년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 나는 요새 최근에 네. 가급적이면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번에 인터뷰를 위해서 다시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저 당 이름 국민의힘 말고 진짜 이 피플스 파워, 국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책 전면에 절절히 계속 있더란 말이죠. 좀 18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나치게 많은 힘을 위임받은 권력. 그러면서 제대로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받아 물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체제, 어떤 정치인보다도 우위에 있는 게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네. 지도자가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네, 네. 이 국민의 정서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폴레온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무리 포화로 장식된 무력도 네. 마음의 적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 네. 나는 저 지도자는 그런 얘기를 좀 명심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과거의 잘못, 우리나라 74년 소위 헌정사를 먹고 같으면은 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 정권은 실패를 했느냐? 네. 그거를 반복을 하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과거를 기억을 못하면은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제목을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1월달에 나왔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는 선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내가 아마 한 권 갔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읽어봤다는 얘기가 들리던가. 나는 읽어봤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 그래?
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이걸 과연 읽어봤는가? 근데 다시 한번 안 읽어봤다면 지금이라도 좀 꼼꼼하게 읽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내가 요새 늘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음. 우리가 지난 저희 75년 동안에 헌정사를 좀 제대로 좀 읽어라 말이야. 네. 그 헌정사를 보면은 그 속에 답이 다 있는데 네. 그거를 기억을 못하면은 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거는 국민이다. 그렇죠. 예, 국민의 힘, 예. 국민의 정서, 국민의 마음 예. 그거라는 거죠. 자, 이제 1년 만에 오마이 TV에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인 이 독자들, 국민들과 함께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이 국민들에게. 아니 나는 그 국민에게 내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국민만이 지금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음. 이게 다른 어떠한 무력도 필요가 없고 네, 네. 국민이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좀 한번 개혁을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간절히 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국민 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조언하신다면? 아니 뭐 대통령은 1년 동안에 소위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거를 난 대략은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좀 듣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특히 대통령과 다른 생각이 다른. 네. 자, 오늘 굉장히 이 1시간 17분 동안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고맙습니다. 기회에 또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연호가 묻다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녹화로 다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연호가 묻다를 가급적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응원 속에서 가급적 주 1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편은 5월 8일 오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하단에 있는 10만인 클럽 가입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마이TV는 늘 생생한 현장 중계 그리고 시성 있는 인터뷰 그리고 오늘처럼 고품격 인터뷰 이런 것도 함께하면서 다채롭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종인 전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